안녕하세요. 책 읽어 드립니다의 HJ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첫 시간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라는 책에 대해서 서문을 읽어 드린 데 이어서 그 일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19세기 초 유럽 대륙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7차례나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반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1812년 살라만카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패퇴시킨 것도 웰링턴 공작이 이끌던 영국군이었다. 반도 전쟁에서 가장 존재감이 돋보인 것은 단연 영국 해군이었다. 이들은 영국에서 포르투갈까지 해상 보급선을 유지하고 군량과 화학 같은 필수 군수 물자 공급에서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프랑스군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완벽하게 쳐부셔 제해권을 장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영국에는 넬슨 제독이 있다. 뛰어난 전술과 탁월한 지휘로 해전을 이끈 넬슨 제독은 대승을 거두지만 저격병의 총탄에 쓰러져 최후를 맞는데 이 점까지 이순신 장군과 닮았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영국은 어떻게 불패의 해군을 육성할 수 있었을까? 나폴레옹 1세가 황제에 오른 이후 프랑스는 러시아와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다. 인구도 영국보다 훨씬 많았을 뿐더러 해군 육성에 필요한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1인당 소득은 영국에 비해 낮았지만 워낙 인구가 많아 1780년대 말 국민 총생산은 영국의 2배 이상이었다. 해군력 확충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가 월등히 유리한 조건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 재원으로 더 많은 전열함을 만들 수 있었으니 국지적인 전투에서 지더라도 결국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전열함이란 일렬로 늘어서서 상대를 향해 포격을 가할 수 있게 만든 전투함으로 10채 이상의 주철 100채 이상의 주철 대포를 2, 3층에서 걸쳐 배치한 당대 기술의 총 화였다. 당시에는 배포를 장착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갑판 위에 대포를 올려놓고 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균형이 깨져서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대포가 홀수선에 위치하도록 선체 내부에 두고 포를 발사해야 한다. 이때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선체 양면에 방수 처리를 한 포문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탄이 발사될 때 생기는 강한 반동의 힘을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에서 발명되고 개량된 캐러벨 유형의 범선들이다. 이들은 월등한 균형감으로 대포 발사에 따른 반동을 흡수했고 바퀴를 이용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인 발사대까지 갖춰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당시로는 최첨단 기술이 투입되다 보니 전열함은 당연히 비쌌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탑승하고 있던 기함 HMS 빅토리호는 104문의 대포를 장착하고 있었다. 문제는 배를 만들 목재들을 스웨덴과 북미에서 수입해야 했다는 것이다. HMS 빅토리호 한 척에 소나무만 무려 6천 그루가 필요했고 이에 따른 비용은 6만 3천 파운드에 이르렀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10억 원이 넘는다. 게다가 이는 오로지 건조 비용에 해당되는 것일 뿐 대포의 생산 및 병사들의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떻게 거대한 함대를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와 베리 와인게스트는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에 주목한다. 명예혁명을 기점으로 영국의 국채금리가 급격히 하락해 프랑스 등 적대적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도표 1-1은 1688년을 전후해 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금리 추이를 보여준다. 명예혁명 이전 영국 국채금리는 10%를 훌쩍 넘었다. 명예혁명 이전에 금리가 높았던 건 당시 영국 황실이 빈번하게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671년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 지급을 정지시킨 일을 들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해 자산가들에게 소액으로 판매하던 런던의 금융업자들은 치명상을 입었다. 당시 영국 왕들이 빈번하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은 국가 재정이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찰스 2세의 아버지인 찰스 1세가 1649년 올리버 크로멜이 이끈 의회군에 패배해 처형당한 것도 전함 건조를 위해 특별 세금인 건함세를 부과해 귀족과 금융업자의 반발을 샀던 것이 원인이었다. 영국은 청교도 혁명으로 공화제가 수립되었으나 크로멜이 죽은 뒤 1660년 왕정이 복고되었다. 하지만 찰스 2세에 이은 두 번째 국왕 제임스 2세가 할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지 못한 채 병란 로세 등 수많은 품목에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의회를 비롯한 납세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 시민들은 1688년 명예혁명을 일으켜 제임스 2세를 내쫓았다. 영국 의회는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을 새로운 국왕 윌리엄 3세로 앉힌 뒤 그에게서 새로운 세금을 거둘 때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과 국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강탈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 그 후 영국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이자와 원금을 지급을 연체하지 않았다. 국왕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채권 이자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곧바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명예혁명의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윌리엄 3세는 혼자 오지 않았다. 혹시 모를 반대파에 대항하기 위해 1만 4천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수만 명의 기술자와 금융 인력을 데려왔다. 233년 동안 번창하다가 1995년 파생상품 투기로 파산한 베어링스 은행도 이들의 후예 가운데 하나며 오늘날 세계 최대 보험 그룹의 하나인 포르시스에도 암스테르담에서 런던으로 옮겨간 호프 금융 가문의 흔적이 남아있다. 즉, 사람과 더불어 네덜란드 사고방식과 금융제도까지 영국에 들여온 것이다. 영국 귀족과 자본가들의 반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금융은 대세로 굳어졌다. 이 변화에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1690년까지만 해도 10%에 거래되던 영국 국채금리가 1702년 단번에 6%로 떨어졌다. 특히 1755년에는 2.74%를 기록해 어떤 경쟁국가도 꿈꿀 수 없었던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영국 해군과 육군 전력 상승으로 이어졌다. 거대한 함대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실제 화학을 이용해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는 전쟁이 시작된 후에야 훈련을 시작했지만 영국군은 이미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나섰기에 적어도 전쟁 초반에는 밀리는 일 따위는 없었다. 반도 전쟁에서 프랑스군을 패퇴시킨 웰링턴 공작의 샤르처럼 보급으로 이기는 영국군의 신화는 이때 만들어졌다. 프랑스가 스페인 백성들을 약탈해 식량을 보충할 때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부대는 빈곤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스페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게릴라전의 늪으로 프랑스군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금리 하락의 혜택이 비단 영국 정부에만 돌아간 것은 아니다. 재산을 형성한 영국 사람들은 채권, 특히 만기가 없는 영구 채권에 투자해 노후를 편안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자본이 형성되자 전 세계 부자들이 투자하러 너도 나도 영국 런던으로 몰려들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영국이 수입했다는 네덜란드 금융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제가 1부를 다 읽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의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들을 수 있는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1부 중에서도 1장까지만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시고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역사와 함께 어떻게 영국이 수입했다는 네덜란드 금융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다음 장에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